자, 경설 보겠습니다요. 경설. 이건 고전수필이고, 고전수필을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고전수필을 보면은 무슨 설이 있고, 무슨 기가 있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는데, 사실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 고등학생 입장에서 배울 때는 구분 안 두거든? 근데 이게 구분돼. 원래는 구분해요. 구분을 하니까 설과 기 이렇게 나눠준 거지. 그럼 공통점은 뭐냐면 글쓴이의 경험담, 글쓴이의 경험과 플러스 깨달음, 이거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 설은 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타인에게 깨달음 전달.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거고, 기는 내 자신이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잊지 않기 위해 기록.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내용 구성 방식은 비슷하지만, 일단 그 글 쓴 동기, 계기,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 근데 고등학교 입장, 학교 내신은 별로 크게 상관없고요. 제목부터 본다면, 경은 뭐냐면 거울. 거울과 관련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필을 하면은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 무형식의 글이거든, 무형식의 글. 이 말은 뭐냐면 형식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야. 어떤 형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게 무형식의 글, 이게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 경서를 보면 대화체로 이루어져, 대화체로 일어나서 이 거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 소개부터 볼까요? 이 작품은 사물의 외양을 비춰보는 도구인 거울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사물과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설이다. 설은 일종의 한문수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시비를 밝히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형식을 가진다. 고려시대 한문학을 대표하는 이규보의 경서를 통해 당대의 한문학 및 수필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대 상황과 이에 대한 작가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규보 어쩌고저쩌고. 국선생전이 있죠? 이것도 가전체 문학이면 이건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이에요. 그냥 적어놓을게. 우리가 앞에서 가전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적어놓겠습니다. 작품 개관, 고전수필, 한문수필, 설, 성격, 교훈, 철학, 관조적, 관조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얘기죠. 제재는 거울, 주제, 사물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 이거 좀 주제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구성, 거사가 흐린 거울을 미리 얘기하자면 이 거사가 화자 자기 자신의 이규보야. 거사라는 말 뜻은 거처하는 선비, 그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손은 손님.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에게 손이 의문을 제기한다. 거사의 답변, 손에게 흐린 거울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 문답 형식,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이끌어내고 있다. 거사라는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워 작가 인식을 표출한다. 그래서 이 대화가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거울에 대한 생각을 문답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사,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손님, 대화 양상으로 나타낸 글이 경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작품에서 파악할 것은 뭐냐면은 이 거울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인식, 요거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동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좀 정치 사회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도 있어요. 그거는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배경 비하인드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설. 자, 보자.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지구네요.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니 거울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조속으로 들여다보고 아침, 석, 저녁. 혹시 조속 알아? 웹툰 작가? 마음의 소리, 조속. 유명하죠?
조석이 그림 웹툰이 하나 있어서 예전에 네이버에서 연재된 문유라는 게 있었는데 봤니 혹시? 달기지에서 혼자 있는데 뭐 이상한 생명체가 있는 거야. 딱 찾아보니까 캥거루. 캥거루하고 달기지에서 생활한다는 내용이거든. 이게 최근에 중국에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행이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새끼들이 원작이 한국이라는 걸 밝히질 않아. 물론 판권 사간 겁니다. 네이버에도 판권 사고 갔는데 먼저 표시를 안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조석하니까. 잘 모르니? 한솔아? 마음의 소리. 그건 알아? 마음의 소리 재밌는데. 그치, 유빈아.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떼굴떼굴 구를 때가 있어. 돈 어마무시하게 벌었죠. 뭐 1년에 아마 기한보다 더 벌걸? 진짜? 기한이 보통 한 15억에서 20억 번다는데 연간? 자, 근데 여기 조석은 그 조석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이 보고 묻기를. 그렇죠? 거울이 먼지가 많이 꼈어. 잘 안 보여. 그런데 이 거사는 그 거울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 모습을 단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물어보지.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첫 번째, 얼굴 비추는 거. 두 번째, 군자가 맑은 것을 취하는 거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에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출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가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거울에 대한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죠. 일반인들의 생각. 그쵸? 다시 정리하자면 손님이 야 거울은 얼굴을 볼 때 쓰는 거잖아. 아니면 그 군자가 그 맑은 것을 취하려고 보는 거잖아. 근데 네 거울은 더러워. 너 왜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어? 라고 질문 던진 겁니다. 거사는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네. 유빈이 어때? 거울을 가까이 하니 멀리 하니? 멀리 하니 가까이 하니? 한소리는? 잘? 못? 자, 이건 그냥 거사가 얘기하는 거야. 잘생긴 사람,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는. 왜? 한숨만 나오겠지. 거울 보고.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그죠? 잘생긴 사람이 많지 않다.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미리 얘기할게. 이때 잘생긴 사람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트려가 말 것이네. 뭘 들여다봐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치? 이때 들여다보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야? 맑은 거울. 깨끗한 거울. 즉 못생긴 사람이 맑은 거울을 들여다보면 깨트린다. 짜증나니까. 한소리도 그럴 때가 있어? 아니야? 없어요? 한소리는 20%니 80%니? 이거 저번에 질문했나 유빈아? 했었지 이거? YMCA인지 어딘지가 전 세계 아니다 한국 남학생하고 여학생들한테 조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봤을 때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네. 그래서 남학생의 80%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여학생의 80%는 오우 쉣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짜 설문조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 한소리는 20이야 80이야?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야? 부정적이니? 유빈이는? 이 정도면 괜찮아? 너도 부정적이니? 깨트리고 말 것이네. 그쵸? 반드시 깨트리고 말 것이네. 물론 여기서는 외모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겉표면상으로 외모를 말하지만 그 이면적인 내용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 이겁니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뭐가요? 이 맑은 거울이 깨질 거잖아.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우지 상하게 하지 못하니. 이게 뭡니까? 그 맑은 것. 이게 본질이죠, 본질. 거울이 더러워. 근데 원래 거울의 본질은 뭐야? 맑은 거잖아. 그쵸? 그것은 상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줘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럼 희미한 것이 뭡니까? 이거는 단점이죠.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내가 흐린 거울을 보는 건 뭡니까? 나의 단점까지도 내가 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만약에 내가 맑은 거울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거울을 깨버릴 겁니다. 왜냐면 나는 도덕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쵸? 내가 흐린 거울을 갖고 내 모습을 비춘 것은 뭐다?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마저도 내가 나를 포용하겠다? 이런 의미거든. 오케이? 예. 하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사의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지. 보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거사 나름의 개성적인 답변이면서 특수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 괜찮아요? 한솔이는 수업할 때, 학교 수업할 때 이렇게 거울 올려놔? 아니야? 친구들 보면 거울 올려놓은 친구들 많지? 그죠? 가서 물어봐. 야, 너는 20이니, 80이니? 한번 물어보세요. 자, 질문. 괜찮아요? 내용 파악했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은근히 학생들 이렇게 어려워하는 내용이거든? 맑은 걸, 흐린 걸, 이런 거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냐,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냐. 그리고 흐린 거를 취한다는 것은 내가 비록 도덕적으로 흠집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까지도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 등장인물의 특성 및 역할 나옵니다. 거사, 흐린 거를 취함, 사람의 결점을 포용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닌다. 손, 맑은 거를 취함, 사람의 결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지닌다. 거사,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작가의 몫을 대변한 손, 사물에 대한 통념을 제시함으로써 거사가 이를 반박하여 새로운 주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한다. 질문. 괜찮니? 괜찮아요? 좋습니다. 소재의 의미, 맑은 거울, 결점을 그대로 드러내서 지적하는 태도, 흐린 거울, 결점을 수용하며 이해해주는 유연한 태도. 잘생긴 사람, 군자와 같이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소수의 사람, 못생긴 사람,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다수의 사람. 요즘 잘생긴 애 차은우, 정우성, 야, 그 나이가 들어도 잘생겼더라. 정우성 실물 본 적 없죠? 깜짝 놀랍니다.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거든. 188? 187 이 정도 엄청 커. 근데 얼굴은 진짜 이만해. 등치는 이렇게 큰데. 정우성 옛날 리즈 때 장난 아니었죠. 요즘 그런 배우가 있나? 요즘 젊은 배우들 중에서 잘 없는 것 같아. 왜 그러지? 그러니까 진짜 뭐 미남 배우라는 게 누가 있나? 차은우 근데 모르겠네. 그건 배우형 얼굴이 아니긴 하긴 하지만 뭐 또 배우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변하겠지. 한솔아 누가 있을까? 네가 생각할 때 잘생긴 애들. 없음? 근데 요즘은 또 분장을 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잘생겨 보이는데 내추럴한 없는 것 같아요. 옛날 뭐 원빈, 뭐 고수 뭐 이런 애들. 원빈은 뭐 지금 봐도 잘생겼죠. 또 누구 있지? 정우성, 원빈, 장혁 한때 장혁 잘생겼는데 나이 들어서 조금씩 이제 아저씨 티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요즘 젊은 배우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 그 급이라고 해야 되나? 없는 것 같아. 물론 다 잘생기고 다 예쁘긴 한데 좀 진짜 특출난 어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흐린 거울을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대상, 맑은 거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세상을 버리고 도피하여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는 사회 풍조,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 그치?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자 합니다. 지도 잘못하면서 겉으로는 그 위선자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화 형식을 통해 주제를 들어온다. 맞지? 자,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정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사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자, 일상적인 사물은 뭐였었죠? 거울. 상징적 의미는 있었지. 도덕. 그죠? 도덕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점. 삶과 처세에 관한 개성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삶과 처세. 처세라는 것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처세거든. 개성적인 시각 있었죠? 조금 흠결이도 괜찮아. 포용해주면 돼. 이런 거. 네 번째, 구체적인 경험에서 올바른 삶의 지혜를 이끌어내고 있다. 맞죠? 근데 난 살짝 요게 좀 그래. 왜 그러냐면 이때 올바르다는 것은 바로 위에 3번에 주서 개성적인 시각인 거지. 그치? 이거는 이 사람한테 올바른 거지.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 내가 문제 출제 검토위원이면 이거는 그냥 뺍니다. 5번이 확실히 틀렸네? 작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손이라는 아니죠? 손이 아니라 거사. 5번이 틀렸는데 4번도 올바른 이거는 빼야 돼. 삶의 지혜를 이끌어낸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100%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 두 번째 문제. 거울에 대한 거사의 말을 통해 제시된 교훈. 인간은 모두 병등한 존재다. 유연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윗사람에게 예의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심성이 착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과 사물의 본질은 필연적으로 동일하다. 2번이 되겠네요. 유연한 삶의 태도. 기억과 같은 인물. 기억을 찾아보자. 기억이 어딨냐. 손. 일반적인 사람이네요. 일반적인 사람. 오직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린 사람, 기존 상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사람,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누가 봐도 3번. 그렇죠?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틀에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로 볼 때 니은에 담긴 손의 속마음을 추측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손은 대답이 없었다. 거사의 말은 정말 황당히 이야기로군. 흐린 거울이 더 좋다는 이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럴듯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아. 거사의 말 듣고 보니 정말 타당한 생각이 들어. 거사와 나의 생각은 다르니 앞으로 만나지 말아야겠어.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데 4번만 긍정적이죠? 한솔이는 어때? 이 거사의 말에 동의하니? 오늘 흐린 거울 하나 준비하면 되겠네. 자, 다음 활동해보자. 1. 거사가 말한 맑은 거울과 흐린 거울,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의미 파악. 맑은 거울, 결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흐린 거울, 결점을 잘 수용하며 이해해준다. 잘생긴 사람,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소수의 사람. 못생긴 사람,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다수의 사람. 두 번째, 거사가 희미한 거울을 취하는 까닭을 통해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끝에 상대방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주제를 전한다. 이런 거. 두 번째, 경설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인식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해보자. 이 작품의 내용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선과 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내용 전개 방식.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 손의 질문, 거사의 답변, 손 역할,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제시, 인물 유형, 기존 상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물. 거사,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인식함, 인물 유형, 기존의 상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인물, 삶에 대해 통찰하는 인물. 이러면 돈 벌지, 요즘은. 그쵸?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구축하면은 돈 법니다. 당근마켓 이것도, 그치? 동네에서 물물경, 좋습니다. 나도 하나 있었는데, 모여라. 앱 이름이 모여라야, 모여라. 예를 들어서 한솔이 치킨 먹고 싶잖아? 근데 혼자는 부담돼. 치킨 먹을 사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경 50m, 100m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네. 이것도 하고 또는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싶은데 택시비 좀 부담돼. 그러면 같은 방향 어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연수구청 가는데 같이 가실 분, 송도 가네 같이 가실 분 모여라. 하면은 그러면은 n분의 1로 나눌 수 있지. 4명 타면은 택시비 4분의 1이잖아. 그치? 또 요런 앱을 하나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5년 전에. 근데 이제
내가 문과다 보니까 코딩을 못해. 유빈아 될 것 같아? 아직 어플 중에 이거 없거든, 이런 거? 근데 이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근마켓을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모여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젊은 애들은 또 만남에 이용하겠지. 술 마실 사람 모여라. 이런 식으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같이 영화 볼 사람 모여라. 뭐 혼자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을 사람 모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여라 앱이었어. 한소리 될 것 같니?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코딩 할 수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그쵸?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코딩 짜가지고 올리고 게시판 하나 만들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이게 하면 되는데, 그치? 그럼 내가 돈 벌었을까, 지금? 요런 아이디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실현이 안 돼. 문과라서. 예. 자, 1번.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 없죠? 우화적인 기법을 통해 있고 주제의식 전달. 그렇죠? 이때 우화는 돌려말하기란 말이야. 우선 패스할게요. 보류. 인물에 대비되는 관점을 통해 주제, 맞네? 인물에 대비되는 관점은 거울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다른 거야. 공간적 배경은 섬세하게 묘사하여. 아니죠? 권위 있는 사람 말인 용도 아니네? 그러면 3번이 확실하다. 내가 왜 2번을 보류를 했냐면 우화라는 말은요. 우화적 기법. 이게 돌려말하기거든. 여러분 이솝 우화 생각하면 돼. 이솝 우화. 우화가 우의적입니다. 우의적 수법을 쓰는 게 우화야. 그럼 이게 왜 우화가 우의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백그라운드를 봐야 되거든. 이규범은 뭐 한 사람이냐면 고려 때 문신입니다. 문신인데 이때 무인의 난이 생겨. 그러니까 무인들이 빡쳐가지고 문신을 다 쳐 죽이거든? 그 와중에 이규범은 그 편을 들어요. 무인의 편을 들어서 나중에 아주 승승장구해. 다른 문인들이 이규범을 손가락질 하잖아. 이해되니? 그때 이 경서를 써요. 야, 세상이 잘나고 뭐 그런 사람 많아. 세상에 깨끗한 새끼가 어딨어? 이렇게 사는 거야! 결점 있는 걸 포용한다.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의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2번은 보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3번이 확실하게 답이 되는 거니까. 우화는 뭐냐면요. 이것도 돌려말하기긴 한데, 인물이 아니라 뭐 동물들이 나온다거나, 사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이제 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솝우화 보면 동물들 나오지?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사람과 관련된, 도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 그런 걸 우화라고 그래요. 문제 2번. 다음 중 거사의 생각과 유사한 내용의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이거 비슷한 속담 뭐가 있을까?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비슷한 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야, 겸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 이건 다급한 상황이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이게 3번이네. 그치? 왜 그럴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아요. 왜? 금방 사냥감이 되잖아. 그치? 다른 동물들 또는 사람한테 눈에 보이면은 금방 잡혀가니까. 물을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한다. 이거는 경험의 중요성이죠. 물이 아니면 건너지 말고 인정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어떤 그 원리 원칙대로. 그렇지? 기존의 어떤 규칙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사의 생각과 유사한 것은 조금 덜어도 돼. 이겁니다. 3번이 되겠죠. 모여라 앱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과 애들, 앱 코딩하는 애들은 좀 있으니까. 야, 모여라 좀 만들어보자. 수익의 반반. 근데 뭘로 수익을 내지? 당근마켓은 뭘로 수익 내는 거지? 광고인가? 당근마켓 해봤니? 한 소리 해봤어요? 나는 몇 번 해봤거든. 진짜 싸게 살 수 있어. 최근에 기타 하나 샀는데 이 친구가 한 달 정도 연습하고 자기 전기 기타 넘어간다고 이제 내놓은 거야. 근데 그게 시가가 한 40만 원이거든? 20만 원 주고 샀어요. 50%. 싸게 샀지. 자, 다음은 꽃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전달한 작품이 화한계다. 화한계. 걔는
권계입니다. 권계. 뭐 지켜야 할 것들. 화왕은 꽃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왕하면 모란. 모란이 꽃 중에 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소리 본 적 있어요? 모란? 잘 몰라? 모란 꽃이 엄청 크거든. 네 얼굴보다 더 커. 아, 이따만해. 진짜. 꽃이 되게 커서 화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의 의도에 유의하여 화왕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상상해 보자. 자, 먼저 이거 글 종류부터 읽고 갈게요. 갈래는 설화, 설총이 있었습니다. 설총. 설총은 신라시대 승려죠. 아빠가 누구? 원효대사. 얘는 왕족이야. 설총 엄마가 공주입니다. 예, 왕족이야, 왕족. 신라시대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 한 명은 원효, 자기 아빠, 그 다음에 설총, 한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쨌든 신라 천년 왕국 중에 머리 좋은 걸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성격 우화적, 우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뭐 동식물이 나온다는 얘기야. 교훈적, 우의적, 당연히 우하면은 당연히 우의적이에요. 풍자 있고 제재는 꽃, 모란, 장미, 할미꽃, 주제 임금의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 특징, 간신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임금에게 당부할 목적으로 창작. 모란, 장미, 할미꽃을 임금, 간신, 충신으로 의인화하고 장미, 할미꽃을 대립시켜 주제를 드러냈다.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누구더라? 왕이 설총한테 부탁해요. 임금으로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글을 하나 지어봐라 했더니만 이걸 이제 글을 써주는 거야. 글을 써서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 이거를 언급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꽃에다가 비유를 했죠. 신이 들으니 예전에 화왕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을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들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서 혹시 시간이 늦지는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배알하려고 하였습니다. 배알, 왕이나 높은 귀족을 이렇게 만나는 것을 배알한다고 그래요. 호련히 한 가인, 아름다운 사람 뜻이야. 가수 이름도 있죠. 송가인. 이 가인이란 말이 아름다운 사람 뜻도 있고 또 송가인은 또 가수잖아. 가수라는 뜻도 있고 이게 중의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죠. 호련히 한 가인이 붉은 얼굴,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그 장미입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와서 얌전하게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첩은, 이때 첩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성들이 자기를 낮춰서 말할 때 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소리는 낮출 때 뭐라고 얘기해? 한소리는 본인 스스로 낮출 때 뭐라고 얘기하니? 없어? 낮추는 말?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없어요? 나? 유림이 뭐라고 그래? 저란 말 쓰죠? 현대어는 이제 저로 통용이 되지? 옛날에는 소를 많이 쓰죠. 작을 소자를 써서 뭐 소신, 뭐 소인, 그리고 또 뭐지? 소첩. 소재. 쟤는 이제 형과 아우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격식을 차릴 때 소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 가서 한번 써먹으면 재밌겠다. 아빠가 부르는 거야. 한솔아, 너 왜 그러니? 소첩이 오늘 공부를 하였사온데, 뭐래요? 아빠가 뭐라 그럴까? 날 더워서, 그럴까? 예. 어쨌든 첩은 장미를 의미하고 이거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며 유유자적하는데 한마디로 보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세파에 물들지 않고 고운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쵸? 이거 나 환경 나 좋아. 나 굉장히 깨끗하고 나 잘 자랐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임금의 환심을 사려고 자기의 출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아주 좋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장부가 배옷에 가죽띠를 메고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자, 위에서 나타나는 장미하고는 좀 반대되는 어떤 외양 묘사죠? 힘없는 걸음으로 꾸부정하여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경성 밖의 한 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색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비록 좌우의 공급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할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양약이 있어서 기운을 북돋우고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재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이재이.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압한다. 또는 독은 독으로서 제압한다. 이런 말. 그러므로 옛말에 생사와 삼배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왕골과 띠풀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하오니 유비무환.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장비가 와가지고 지 잘났다. 나 잘났으니까 나 옆에 두세요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할미꽃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미꽃은 지금 요렇게 얘기했어. 최선의 것도 다 있지만 차선의 것도 필요하다. 유비무환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뽑으라. 나를 옆에 두어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처지. 자신을 자랑했단 말이야. 할미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미꽃은 어떤 상황에 대비해라.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달라. 다시 정리하자면 장미는 자기 자랑한 거고 할미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미가 간신, 할미꽃이 충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 되어 있죠. 자, 뒷부분에 계속 있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왕이 이야기입니다. 장미도 좋은데 할미꽃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니까 할미꽃이 한마디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의 자질은 인사를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둘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왕계죠. 왕으로서 해야 될 행동을 경계하기 위해서 설총이 이 글을 써서 신라 왕한테 보여준 겁니다. 자, 주제. 아까 얘기했죠? 임금의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 자, 내용 질문이요. 괜찮니? 좋습니다. 자, 시조 3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